먼저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록과 야사에 기록된 사도세자의 비극과 실제 기록에 근거하되 그 속에 남겨지지 않은 여인의 시선과 감정을 각색한 작품임을 밝힙니다. 조선의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의 담이 무너졌고 50년간 봉인된 진실이 드러났죠. 비바람에 젖은 돌틈 사이로 녹슨 금못 하나가 나왔습니다. 금못 아래엔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다만 사랑했다. 그날 궁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실록은 단 한 줄로 적었죠. 폭우로 담이 무너졌다고요. 하지만 뒤주 속에서 죽어간 세자를 사랑했던 여인 임씨의 이름은 그렇게 부활했습니다. 그녀는 불을 지르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묻힌 진실을 되살리러 온 것이었죠. 왕조가 감춘 죄를 향해 한 여인은 향에 불을 피웠습니다. 진실은 연기로 피어올라 사라졌고 남은 건 하얀 향내와 담 위로 흩날리던 눈물뿐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임씨는 14살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미천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서리를 지냈고 어머니는 궁박 빨래터에서 일했죠. 궁녀가 된다는 건 집안의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평생을 궁에 묶인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임씨는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어요. 궁궐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계급은 복잡했습니다. 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살았고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좌우했죠. 임씨는 처음엔 친방에 배속되어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금세 상궁의 눈에 들었어요. 7년이 흘렀을 때 그녀는 동궁전 지밀라인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당시 동궁에는 세자가 계셨어요. 바로 사도세자였죠. 임씨가 처음 세자를 뵌 건 봄날 오후였습니다. 세자는 책을 읽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짓눌린 듯 어두웠죠. 세자는 당시 이미 영조의 기대에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학문을 강요했고 세자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세자는 글보다 화를 좋아했고 책보다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그런 세자를 용납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서연이 열렸고 세자는 그 자리에서 꼬중을 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세자의 행실을 영조에게 고했고 영조는 더욱 엄하게 세자를 대했어요. 임씨는 세자의 옷을 정리하고 방을 청소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자는 가끔 그녀를 불렀어요. 물 한 그릇을 청하거나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죠. 임씨는 조용히 명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자가 물었어요. 너는 궁이 좋으냐고. 임씨는 당황했습니다. 궁녀가 세자의 질문에 답하는 건 월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자는 기다렸습니다. 임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이 제 삶이라고요.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나도 마찬가지다. 이곳이 내 삶이지만 좋은지는 모르겠구나. 그 말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임씨는 그날 이후 세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왕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었어요. 외롭고 고통받는 한 사람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임씨와 세자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신분의 차이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세자는 가끔 임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두렵다고, 신하들이 부담스럽다고, 이 궁이 감옥 같다고요. 임씨는 듣기만 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세자는 그 눈빛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세자는 임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구나. 임씨는 놀랐어요. 자신이 그렇게 보였다니요. 하지만 세자는 웃었습니다. 그게 좋다고. 궁에서 나를 사람으로 보는 자는 너뿐이라고요. 임씨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어요. 자신이 세자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이 감정은 근기였습니다. 궁녀는 왕실의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됐어요. 그것은 죄였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죠. 임씨는 마음을 숨겼습니다. 세자 곁에 있되 경계를 지켰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세자의 목소리를 떠올렸고 그 슬픈 눈빛을 생각했죠. 세월은 흘러
임씨가 30이 되던 해 궁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행실이 더욱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세자는 밤마다 궁을 배회했고 가끔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워했고 영조는 분노했어요. 세자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임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세자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견딜 수 없었을 뿐이죠. 그해 여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와 영조의 갈등이 극에 달했어요. 영조는 세자를 불렀고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그날 오후 궁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임씨는 멀리서 세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자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죠. 그리고 뒤주가 나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커다란 쌀개였어요. 영조는 명했습니다. 세자를 그 안에 가두라고요. 신하들은 침묵했고 궁녀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임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세자가 뒤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눈이 임씨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슬픔이 있었죠. 뒤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금못이 밝혔고 자물쇠가 채워졌어요. 세자는 그 안에 갇혔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뒤주는 불가마가 되었죠. 임씨는 멀리서 그 뒤주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임씨는 물을 떠왔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었어요. 그녀는 뒤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지기가 가로막았죠. 임씨는 애원했어요. 물 한 그릇만이라도 드리게 해달라고요. 문지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조의 명이라며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했죠. 임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물만이라도 드리게 해달라고 울며 빌었어요. 문지기는 매질을 했습니다. 임씨는 쓰러졌고 물동이는 엎질러졌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미약한 소리가 들렸어요. 세자의 신음소리였죠. 임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뒤주 곁으로 기어갔어요. 문지기가 또다시 매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때렸죠. 임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세자는 죽었습니다. 38배 나이였죠. 영조는 뒤주를 열라고 명했고 신하들은 시신을 꺼냈습니다. 세자의 몸은 말라 있었어요.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옷, 손톱 자국이 남은 뒤주 안쪽. 그것이 세자의 마지막이었죠. 임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비명을 참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세자는 죽었고 자신은 살아남았어요.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날 밤 임씨는 세자가 묻힌 담장 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향로 하나를 묻었어요. 백단향을 피우며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세자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궁을 떠났습니다. 배출된 것이었죠. 기록에는 실종으로 남았어요. 임씨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암자 근처에 옥막을 짓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고승의 제자라 불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향을 피웠어요. 백단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며 세자를 떠올렸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어요. 바로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즉위 후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무궁을 세우고 아버지를 추모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정조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정조는 경무궁의 복원을 명했습니다. 담장을 다시 쌓고 장각을 수리하라고 했죠. 공사가 시작되자 일꾼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장 밑에서 향로가 나온 거예요. 오래된 청동 향로였습니다. 그 안에는 재가 남아 있었고 향내가 희미하게 풍겼죠. 정조는 그 향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향로를 본 정조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향로는 누가 묻은 걸까요?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정조는 조사를 명했어요. 10년 전 기록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줄의 기록이 있었어요. 궁녀 임씨, 실종. 정조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 무렵 산속의 임씨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왕이
경모궁을 복원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요. 그녀는 향로를 챙기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50이 된 그녀는 더 이상 젊지 않았어요.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죠. 임씨는 궁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공사장에는 일꾼들이 분주했어요. 그녀는 경모궁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뒤주가 있던 자리, 세자가 죽은 그 담장. 임씨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그날 밤 임씨는 향로를 꺼냈습니다. 백단향을 피우며 기도했어요. 세자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진실이 밝혀지기를요.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담장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임씨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을 맺을 때라고요. 다음 날 임씨는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경모궁 복원 공사를 돕는 서리로 위장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이 흐른 뒤였고 그녀는 늙어 있었으니까요. 임씨는 담장 근처에서 일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남아 벽돌 사이를 뒤졌어요. 어느 날 밤 그녀는 나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뒤주의 파편이었어요. 표면에는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었죠. 임씨는 그것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희미한 글자를 발견했어요. 나는 아직 살고 있다. 세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임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왕에게 전하겠다고요. 그녀는 향로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담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어요. 향을 피우고 연기가 벽 틈으로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기는 벽돌 사이를 타고 들어갔고 담장은 조금씩 약해졌어요. 며칠 후 비가 내렸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궁을 덮쳤어요. 그날 밤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벽돌이 쏟아졌고 그 안에서 금못 하나가 드러났죠. 뒤주를 잠갔던 그 금못이었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정조도 소식을 들었어요. 정조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무너진 담장, 드러난 금못. 그는 금못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쥔 금못은 녹슬고 차갑습니다. 정조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거라는 걸요. 그때 누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씨였어요. 그녀는 정조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이 금못을 다시 드리러 왔다고요. 정조는 놀랐어요. 그녀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임씨는 대답했어요. 10년 전 세자를 모셨던 궁녀라고, 세자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이라고요. 정조는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임씨는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세자와의 인연, 뒤주에 갇힌 날, 물을 드리려다 맞았던 일, 세자의 마지막 신음소리,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정조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임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하, 세자는 미치지 않았다고요. 다만 견딜 수 없었을 뿐이라고. 아버지의 압박, 신하들의 시선, 궁의 감옥 같은 삶, 그 모든 것이 세자를 짓눌렀다고요.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요. 임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세자를 사랑했다고요. 그것이 제 죄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세자의 억울함만은 풀어달라고 애원했어요. 정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아버지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임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끝났어요. 정조는 그녀에게 궁에 머물라고 했지만 임씨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라고 했죠. 정조는 그녀를 보내며 물었어요. 어디로 가겠느냐고요. 임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자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요. 그날 밤 임씨는 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산으로 향했어요. 향로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암자 근처 연못가에 도착했죠. 그곳에서 그녀는 마지막 향을 피웠습니다. 백단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임씨는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고요했고 달빛이 비쳤어요. 그녀는 향로를 내려놓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을 감쌌죠. 임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생했다고, 이제 쉬라고요. 다음 날 아침 승려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임씨의 시신이었어요. 얼굴은 평화로웠고 손에는 향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승려는 그녀를 암자 뒤편에 묻었어요. 작은 돌무덤을 만들고 향을 피웠습니다. 정조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경모궁에 비석 하나를 세우라 명했습니다. 글귀는 단 한 줄이었어요. 기억하는 자가 곧 역사를 만든다. 그 비석은 지금도 경모궁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년이 지났습니다. 궁은 박물관이 되었고 사람들은 관광객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한 학예사가 경모궁 터를 조사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장 밑에서 금속 파편과 종이 조각이 나온 거예요. 종이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곧 역사를 만든다. 학예사는 그 유물을 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선시대 사도세자의 비극을 기억한 한 여인의 흔적. 사람들은 그 앞에 서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박물관은 조용했습니다. 전시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희미한 향냄새가 풍겼습니다. 백단향이었어요. 경비원은 이상하다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시실 한편 사도세자의 초상화 앞에 작은 그림자가 스쳤을 뿐이죠. 향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전시실을 감싸고 복도를 타고 건물 전체로 번졌어요. 마치 누군가 여전히 세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요. 그 향은 아침이 되어서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어요. 경모궁에는 여전히 향내가 난다고, 봄마다 백단향 냄새가 퍼진다고요. 이것이 임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비극, 복수와 용서가 얽힌 이야기죠. 그녀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기록은 그녀를 잊었어요. 하지만 향은 남았습니다. 그 향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피어오르고 있을 거예요. 세자를 기억하는 누군가에 의해서요. 정조는 이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했고 무덤을 옮겨 융릉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화성을 건설하며 아버지를 기렸죠. 하지만 정조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며 세자를 기억했던 임씨가요. 정조는 죽기 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경모궁을 잘 보존하라고, 그곳의 비석을 지키라고요. 그 비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한 여인의 사랑과 희생을 담은 기록이었으니까요. 신하들은 그 유언을 따랐습니다. 경모궁은 보존되었고 비석은 남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경모궁을 방문합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을 배우고 정조의 효심을 기리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이야기는 모릅니다. 한 여인의 사랑이, 한 여인의 향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임씨는 이제 역사 속에 없습니다. 실록은 그녀를 기록하지 않았고 야사도 그녀를 잊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향은 남았습니다. 백단향 연기는 시간을 넘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끝나지 않았어요.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하니까요. 사도세자의 비극, 정조의 효심, 그리고 임씨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조선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기억하는 자가 곧 역사를 만든다는 그 말처럼요. 백단향은 여전히 타오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요. 그 향이 닿는 곳마다 진실이 살아나고 사랑이 되살아나죠. 임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향의 연기처럼 바람에 실려 시간을 넘어서요.